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제2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기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가 변동하게 되면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특히 불황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물가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우울한 상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황일 때는 반대가 되겠죠. 네. 자, 우리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실업이 무엇이며 실업이 왜 발생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중에서요. 우리가 실업이라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실업자 하면은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자리만 그냥 없다고 실업자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환자야. 몸이 아파. 근데 실업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애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탔더니 초등학생이 탔어. 얘, 너 일자리 있니? 없는데요? 너 실업자야? 이러면 또 안 되지. 아, 그리고 군대가 있어. 이제 소개팅을 군인이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소개팅을 시켜줬어. 누구세요? 했더니 군인이에요. 실업자군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군인도 월급은 또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빼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어. 실업자는 놀리면 안 돼. 그럼 뭐 탈영해서 뭐 직장을 구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이라는 얘기는요. 첫 번째는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일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실업률을 측정할 때 15살 미만은 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쪽에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랬을 때요. 여기 15세 미만은 빼. 15세 미만은 제거합니다. 제외합니다. 15세 미만은 일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1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빼요. 그래서 일할 의사가 없다 이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다 해서 빼버리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을 우리가 취업자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employer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unemployer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자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은 취업자, 못 구한 사람은 실업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보시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 인구입니까? 하면 요거요. 2 플러스 U를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두 개를 2 플러스 U를 경제 활동 인구인데 말을 좀 줄여가지고요. 경활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걸 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체크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요거 적어드린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실업률 계산할 때는 전체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실업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업에 대해서요 우리가 유형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을 자발적 실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뭔가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이게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마찰이 있네요. 취업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릭션이 있는 거야. 마찰이 없는 진공 상태다. 그러면 저는 취업하고 싶어요. 그럼 뿅 하고 바로 가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발적 실업 중에 하나는 탐색적 실업이야.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매칭을 잘 못해. 내가 원하는 직장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미스매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의 이상형이 있어. 요러요러한 조건들이 나름대로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지구 어딘가에 있을 텐데 못 만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나의 반쪽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있다 합시다. 그런데 못 만나서 그렇다고 아무랑 결혼하기는 그렇잖아. 요즘은 또 아무랑 빨리 결혼하면 또 이혼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내가 원하는 직장, 딱 나한테 맞는 직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단지 취업을 위해서 그냥 어디 취업하잖아요. 직장 구하잖아. 그럼 좀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아니면 회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그런 인재상이 안 왔어. 그럼 뭐 어떻게 돼? 잘라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매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비자발적 실업은 뭐냐면 아니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근데 딱 원하는 직장도 있어. 임금도 딱 맞아. 근데 그렇게 좋은 직장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열해. 그래서 우리가 자리는 5개밖에 없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20명이야. 그럼 5명은 취업되고 15명은 취업을 하지 못할 겁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그러한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불황,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경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구조적 실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취업을 할 때 사양 산업, 이제 한물간 산업에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로 뜨는 산업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양 산업에 있어 가지고 아직 뜨는 그런 산업에 가지 못한 해지는 그런 내가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 우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발적 실업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발적이라는 것은 일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할 의사가 있어요. 일할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근데 주어진 임금 수준을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야. 너무 낮은 임금을 주네. 아예 안 되겠어. 나 이 회사는 못 다니겠어.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니 이 사람이 집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집에 있어요. 집을 그렸습니다. 띵까띵까 이렇게 누워있어. 아이고 불쌍해. 너 왜 이렇게 뭐 일도 안 하고 이러니? 봤더니 얘 뒤에 저 뒤에 뭔가 후광이 비쳐요. 예, 그렇죠. 뭐라고요? 빌딩이에요, 빌딩. BD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얘 거래. 얘 뭐예요? 건물주야, 건물주.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비경한 인구로 빠진다니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불쌍한 거지. 아이고 힘들게 강의나 하는군. 나는 이렇게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할 의사가 없어. 이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빠진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건물주가 망했어요. 망하면 계속 누워있을 상황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일어나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직장을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일할 의사가 생기니까 경제활동 인구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활 인구로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활 인구였었는데 경제활동 인구로 참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출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얘가 아직은 과거에 건물주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얼마까지는 돈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보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보임금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야. 내가 말이야 1년 동안 일을 하면 1억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어깨에 힘만 딱 들어가 있는 거야. 회사에서 주는 제시되는 임금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균형 임금은 만약에 연봉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이렇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 나 일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아예 일할 의사는 있지만 아, 나한테 맞는 직장, 억대 연봉을 주는 직장을 나는 좀 찾아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바로 뭐라고?
자발적 실업이 되고요.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아 나서야지. 그래서 마찰적, 탐색적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발적 실업이다라고 하면요. 현재 임금 수준에서 야, 나는 그 임금 받고는 내가 일 못해. 좀 더 나한테 맞는 돈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를 찾아 나설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까운 게 아니죠. 자기가 일을 안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에서는요. 이렇게 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라는 게 실업률이 빵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북한은 실업률이 빵이야. 왜요? 아니 북한은 어떤 사람이 저기요 저 취업을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다 취업을 시켜주는 거야. 동문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북한 주민들한테 뭐 어디 취업 안 하고 있나? 취업시켜줄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일 당장 회사로 가는데 아우지 탄강 가서 석탄 캐래. 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그냥 아예 일자리를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 나서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옷을 고르거나 과일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할 때도 아니 그냥 옷 아무거나 사서 입는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이런 걸 감안해서요. 근데 북한 같은 데선 그런 거 없어. 정부가 계획 경제로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니까 이건 사람들의 원하는 선호가 안 맞는다고요. 그냥 실업률은 빵이지만 그게 바람직한 실업률 빵, 완전 고용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때는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인데 이 자기 스스로 이제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실업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비자발적 실업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 그래서 고임금 괜찮아요. 얘가 자꾸 직장을 찾아 나서다가 정신 차려. 1억씩 내가 요구할 상황이 아니군. 그래서 취업이 자꾸 안 되면 이제 자기가 최소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보임금이 얼마로 떨어졌냐면 이제 얘는 만약에 5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주는 임금도 5천 이렇게 돼. 와, 다행이다. 저기 취업해야지. 근데 요 임금에서 이렇게 균형 임금,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인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곳에 일자리는 의자가 5개 있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5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못 앉습니까? 맞아요. 5명밖에 앉지 못하잖아. 나머지 10명은 앉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바로 맞습니다. 저도 앉고 싶어요. 근데 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것은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할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일자리 수가 몇 개 없는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청년들이 신문에 보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왜 취업을 못 합니까? 아유,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기업체에서 사람을 잘 안 뽑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능력 있는 근로자들은 취업 희망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일자리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한 실업이다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경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구조적 실업이라는 게 있잖아. 스트럭처가 바뀌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되면 어떻게 돼? 새로운 산업에 제조업에 일을 할 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건데 내가 농업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 어떻게 취업 못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나가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정보통신을 뛰어넘어서 뭐 코딩하는 AI 그런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과거 전통적인 우리가 벽돌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유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뭐 철강 이런 쪽은 약간 다 자본 기계화가 되는 상황인데 나 거기에 계속 일하고 싶다? 그럼 기술이 또 그거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일자리 잃게 되는 거죠. AI가 등장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나는 택시 드라이버로 계속 하겠다? 아마 일자리 다 없어질걸요. 그럼 취업하기가 당연히 힘들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산업의 흐름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상하면서 수요가 많아질 곳을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게 취업할 확률과
또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그런 실업을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살짝 봐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수평축이 이제 노동이고요. 수직축이 임금이야. 실질 임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 공급이 나와 있고요. 노동 수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경제적인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 점에서 바로 균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다 이렇게 결정되고 임금도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가가 만약에 하락해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실질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임금은 이쪽에다 표현을 할게요. 실질임금은 명목임금 있잖아요. 명목임금은 화폐로 나타나는 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P로 나눠주면 이게 실질임금이야. 내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상품의 가격이 100원이면 사과의 개수를 10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명목임금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하락했어.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1,000원은 그대로 받는데 물가가 하락해서 이게 5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아니, 내가 받는 임금이 1,000원이야. 내 상품의 가격이라 합시다. 그러면 상품의 가격이 100원이면 사과를 10개 살 수 있어. 1,000원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그럼 사과를 20개 살 수 있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실질임금이 올라간다고. 실질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기업은 실질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기업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사람을 덜 줄이려고 해요. 야, 고용 줄여. 이렇게 된다고. 요걸 따라가지고 사람들을 덜 줄이려고 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아니, 근데 요 임금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바로 노동 수요의 감소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초과 공급만큼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만큼이 실업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바로 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임금이 떨어져. 아, 취업을 잘 못하니까 저 명목임금이요 1,000원 안 주셔도 돼요. 실질임금이 그냥 사과 10개만 사면 되니까 그냥 요거 그냥 500원만 주세요. 그래서 이게 500원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00원이라는 명목임금이 물가 50원 하니까 사과 10개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막 복잡한 그림까지 나오진 않지만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볼 수 있고 조금 쉬운 그래프도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미니 그림으로 한번 그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노동시장 생각해 볼게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고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어요. 공급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있어요. 공급 우상향 하는 걸로 했어요. 뭐 수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균형 상태야. 이렇게. 균형 2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경기가 침체됐다고 할게요. 경기가 침체돼서 불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경기 침체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니까 사람들 고용을 안 해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원래 임금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임금이 W0라고 했다. 이때는 이제 명목임금으로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해요. 조금 쉽게 하려고. 화폐임금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W1으로 떨어지면 다시 균형 상태가 돼.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야. 케인즈는 임금이 경직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명목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여기 있게 되면 이 임금에서는 자, 요거 지워버릴게요. 쭉 지워지게 되면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5명 있는데 일자리는 여기야. 노동의 수요에 맞춰서 5명밖에 채용을 못해. 그러면 일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15명인데 일자리는 5개밖에 없으니까 요 사이만큼에 해당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그림인데 이건 좀 어려워요. 실질임금으로 표현해서 좀 어렵고요. 요거는 명목임금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쉽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는 능력보다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준비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았어. 지금 실업 상태가 발생했는데 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거야? 그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임금이 지금 그래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못하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목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낮아져야 되는데 최저임금 밑으로 물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만든 것이지만 임금이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최저임금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경직돼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업보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먹을 거리가 없잖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부가 실업 상태에 있으면 정부가 뭐 기존에 받던 월급의 뭐 한 80%나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할게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내가 괜찮네. 그냥 실업 상태 좀 빠져도 어느 정도 정부가 보조해 주네. 그러니까 실업 상태가 또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내부자 외부자 이론은 바로 뭐냐면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자가 인싸고 외부자가 아싸예요. 인싸 아싸 모형이 되는 건데 내부자는 이미 취업을 해서요. 노조에 가입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러분 노조가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있는 노조다 아니면 현대자동차에 있는 노조다 그러면 자기의 현대 취업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지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그냥 근로자들 전체의 권익까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자신들의 복지에 포인트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경제 침체가 심해져서 실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외부자들 아싸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 좀 떨어지면 나도 취업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되는데 임금 떨어지는 것을 내부자들이 반대하는 거야. 노조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랑 비슷하게 임금이 떨어지는 걸 막게 되고요. 높은 임금 하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자 외부자 이론 그래서 노조라는 것을 옆에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실업의 이력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력서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경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요. 계속 성공을 해. 그리고 어떤 취업한 경험, 경력직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활동하게 되는데 한번 실업 상태에 빠지잖아요. 취업을 못 했잖아. 내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뭘 하다가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회사에서 이제 보는 거지. 중간에 내가 일한 게 중간에 뭐 1년이나 2년 쉬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네는 뭐 1년 동안 뭐 했나? 저 계속 구직 활동 나섰는데요. 그럼 되게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봐요. 취업을 딴 데는데 되게 못했구만. 그러니까 뭐 그냥 시간을 들여서 이 지원자를 검증하려 하지 않고 뭐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취업이 안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 이력 현상이라 해가지고요. 이걸 한번 실업에 빠지게 되면 계속 실업 상태가 가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효율임금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임금을 이제 어떻게 책정합니까 하면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보통 임금을 많이 주는 형태를 보여요. 어떤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효율임금 제도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임금을 높여주면요. 얘가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요. 이 사람이 성과를 보고 임금 준다라고 하면은요. 성과급제 비슷한 건데 얘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성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임금을 많이 주는 거야. 그에 따라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되면은 당연히 성과가 안 좋을 것이고 그럼 임금을 낮은 임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성과가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과가 안 좋았어. 근데 얘가 첫 번째는 게을러 가지고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출 같은 게 막혔는데 뭘 성과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성과가 안 좋다고 만약에 임금을 이렇게 낮은 임금을 주면 근로자 입장에서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그리고 임금이 낮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연봉이 낮고 이렇게 되면 똑똑한 애들이 또 잘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게 효율임금이야. 효율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의를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정페이 하면은요, 아예 그냥, 야, 너 그냥 열정페이 배우는 것만으로 해도, 취업한 것만으로 해도 감지덕지 생각해. 이게 아니라 뭔가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북돋는 임금이죠. 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올려주면요, 노동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나한테 또 선물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이런 회사에서 게으르게 했다가 잘리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회사를 취업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오히려 열성이 더 높여가지고 성과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인과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게 바로 효율임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요, 보통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또 실업보험, 내부자 외부자 이론, 그리고 이력현상, 그리고 효율임금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봤냐면 신문기사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실업률과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실업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업률이 실업자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걸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렵진 않은 건데요. 그래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